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어느 고을의 장마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졌고 골목마다 빗물이 흘러 진흙탕이 되어버렸지요. 이 고을에는 부자와 가난한 이가 뚜렷이 나뉘어 살았습니다. 장터 근처 기와집에는 곡식과 비단을 쌓아둔 상단 주인이 살았고 산기슭 초가에는 약초를 캐어 연명하는 노부부가 있었지요. 비는 가리지 않고 내렸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자리한 기와집의 주인은 박만수라는 상단 주인이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에 배가 불룩 나왔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지요. 윤기 나는 비단 도포를 걸치고 다녔으며 겨울이면 족제비 털을 두른 장우까지 입었습니다. 박만수는 곡식과 비단을 사고 팔아 재물을 모았습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안채에는 비단 필이 수북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인색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잔눈을 굴리며 이득만을 따졌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 다르지 않았지요. 40 후반의 나이에 옥색 저고리와 감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었으나 표정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부유하되 베풀 줄 모르는 부부였지요. 그 고을 산기슭에는 약초를 캐며 사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60 후반의 나이로 허리가 굽었고 수염이 희끗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해진 삼배 도포에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지요. 아내 역시 60 중반으로 마른 체구에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고 손은 거칠었으나 마음만큼은 따뜻했지요.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해 6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요. 빗줄기는 거세어져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고을 어기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60 내외로 보이는 나이에 수염이 성성했고 눈빛은 깊었지요. 빛바랜 도포를 걸쳤고 허리에는 낡은 주머니를 찼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차림이었으나 피로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 켜진 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걸었지요. 장터 근처 기와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도사는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빗소리 사이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며 박만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도사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비가 거세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만수는 도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도포의 낡은 주머니,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부적 장수로군. 우리 집엔 그런 거 필요 없소. 다른 데 가보시오. 부적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되오. 우리 집은 격식 있는 상단이라오. 떠돌이를 함부로 드릴 수 없소. 박만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사는 돌아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장터를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불 켜진 집들을 지나쳤으나 어느 곳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도사는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지늘길은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요.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나 안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사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목소리는 작았으나 분명했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노인이 나왔습니다. 참배 도포를 걸친 노인은 도사를 보고 놀란 듯했지요.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하룻밤 비를 피할 곳을 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도사의 젖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고개를 돌려 아내와 눈을 마주쳤지요. 노파가 나와 도사를 맞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누추하지만 비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부부는 도사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채는 좁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헛간은 약초 말리는 곳이었으나 한쪽에는 깨끗한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지요. 춥지는 않을 겁니다. 노파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끈한 물이 담긴 사발이었지요. 약초를 달인 물입니다. 몸을 녹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사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노부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사는 헛간 안에 앉아 약초 달인 물을 천천히 마셨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으나 헛간 안은 따뜻했습니다. 노부부는 안채로 돌아가 마른 옷가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오시오. 그러지요. 노인은 다시 헛간으로 가서 옷을 건넸지요. 도사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도사는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빗소리는 잦아들었지요. 도사는 허리춤에 낡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부적이었습니다. 먹으로 그려진 글씨는 알 수 없었으나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도사는 부적을 헛간 기둥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짚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왔지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안채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으나 마음은 전해졌지요. 그리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노인이 헛간으로 갔습니다. 나그네께서 벌써 가셨구만. 노인은 짚이 깨끗이 정리된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기둥 옆에 놓인 노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노인은 부적을 집어 들었습니다. 글씨는 알 수 없었으나 정성껏 그려진 것 같았지요. 나그네께서 놓고 가신 것 같소. 노파가 다가와 부적을 보았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부적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부부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초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도라지가 이렇게 굵은 것은 처음이오. 노파가 캔 도라지는 손가락만 했던 것이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더덕도 그렇소. 작년에는 이만했는데 올해는 2배는 됩니다. 노인도 신기해했지요.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앓던 노파의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굽었던 노인의 몸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이것이 모두 그 나그네 덕분일까? 그분이 놓고 간 부적 때문인 것 같소. 노부부는 헛간에 걸어둔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종이는 그대로였으나 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후로 노부부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초는 잘 자랐고 장터에서도 좋은 값에 팔렸지요. 몸도 건강해져 일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노부부는 매일 아침 부적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마음은 깊었지요. 산속 초가는 여전히 누추했으나 그 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만수는 장터에서 노부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산속 노인네가 캐온 약초가 보통이 아니라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약방에서도 그 약초를 찾는다더군요. 게다가 노인네 둘 다 몸이 좋아졌다던데 무슨 약이라도 먹은 걸까요? 상인들의 말을 듣던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가난한 노인네가 잘 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박만수는 직접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초가집 앞에 이르자 노부부가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도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해지셨단 말이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주인어른, 웬일이십니까? 그저 지나가다 들렀소.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약초도 잘 되고 몸도 좋아지셨다면서? 노파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돕다니 무슨 말씀이요? 박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헛간 안에 걸린 노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요? 한 나그네께서 놓고 가신 것입니다. 박만수는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적이 분명했지요. 나그네라니? 석 달 전쯤 비 오는 밤에 지나가던 도사님이 하룻밤 묵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남기고 가셨지요. 박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 도사였구나. 자신이 쫓아낸 그 도사가 이 노인네를 복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만수의 가슴속에서 시기심이 타올랐지요. 박만수는 장터로 돌아와 도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고 주변 고을까지 사람을 보냈지요. 보름이 지나 소식이 왔습니다. 북쪽 산자락 암자에 그런 도사가 있다더군요. 박만수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암자는 산 깊숙한 곳에 있었지요. 박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도사는 암자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만수를 알아본 듯 했지요. 그때 그 상인이로군. 맞습니다. 그날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박만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간절하지 않았지요. 용무가 무엇이오? 부적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산속 노인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오.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되겠습니까?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냈지요. 도사는 은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적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곡식입니까? 비단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박만수는 집요했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오? 장수하고 재물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부적이 그것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오? 산속 노인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사는 고개를 저었으나 박만수가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사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 부적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시오. 하나 명심하시오. 부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오. 박만수는 부적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도사의 말은 귓등으로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박만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부적을 꺼내 살폈습니다. 노란 종이에 먹으로 그려진 글씨들, 산속 노인네가 가진 것과 똑같아 보였지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부적입니까? 그렇소.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어디다 걸어둘 겁니까? 박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에 걸면 곡식이 늘어날까? 아니면 안채에 걸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곳에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소.
그럼 이것을 나누어서 여러 곳에 걸면 되지 않겠소?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부적을 펼쳐놓고 어디를 자를지 의논했습니다. 여기를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면 네 조각이 됩니다. 그럼 창구, 안채, 마구간, 대문에 하나씩 걸면 되겠군요. 박만수는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험이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지요. 산속 노인네가 증거 아니오? 시험해보면 알 것이오. 박만수는 가위를 들고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종이는 그대로 있었으나 박만수의 마음속에는 욕심만이 가득했지요. 자, 그럼 나누어 봅시다. 박만수는 부적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위를 들어 부적에 갖다 댔지요. 이 순간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만수는 가위날을 부적에 댔습니다. 자, 이제 나누어 봅시다. 그가 가위를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찍! 노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방을 덮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만수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부적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지요. 별일 아니오. 바람이 샌 것뿐이오. 박만수는 찢어진 부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찢어진 부분에서 먹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여보, 글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괜찮소. 어차피 나눌 것인데 상관없소. 박만수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찢기 시작했지요. 찢어진 부적은 네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각각 걸어두면 되겠소. 박만수는 흡족해하며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부적 조각들에서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글씨가 다 지워지고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박만수는 당황했으나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효험만 있으면 되지 않겠소? 자, 빨리 걸어둡시다. 두 사람은 부적 조각들을 들고 집안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먹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저 소리가 뭐요?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만수도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때 창고 쪽에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불이야. 박만수는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하인들이 황급히 물을 길어 날랐으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더 부어. 박만수가 소리쳤으나 불길은 더욱 거세졌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은 꺼졌습니다. 창고는 반쯤 타버렸고 그 안의 곡식도 절반이 재가 되고 말았지요. 박만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오? 아내도 눈물을 흘렸지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창고에 걸어둔 부적 조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인이 제 더미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까맣게 탄 종이 조각이었지요. 부적 조각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적 조각 같습니다. 박만수는 그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지요. 하늘이 밝아왔으나 박만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창고의 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요. 먼저 거래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 주인,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곳과 거래하겠소. 무슨 말씀이오? 우리가 오래 거래한 사이 아니오? 소문이 좋지 않소. 창고에 불이 난 것도 그렇고 자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상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도 떠나기 시작했지요.
주인 어른,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왜 가려 하느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창고에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박만수는 만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사람은 박만수 부부와 늙은 하인 하나뿐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박만수의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지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기운이 없었지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는 것 아니요? 무슨 소리요? 그럴 리 없소. 하지만 박만수도 불안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안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창고는 비었고 거래는 끊겼으며 사람들은 떠났지요. 예전에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꿈속에서는 찢어진 부적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적 때문이다. 박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이 부적을 찢은 것이 화근이었음을. 박만수는 다시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을 탈 수도 없었지요. 걸어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박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지요. 도사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습니다. 도사님, 박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사는 조용히 박만수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요? 부적을 찢은 이후로 집안의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창고는 불타고 사람들은 떠나고 몸까지 아픕니다.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부적을 주십시오.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적을 다시 준다고 해서 당신의 집안이 다시 일어서겠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박만수는 애원했지요. 도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지요. 도사는 박만수를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시오. 박만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도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오? 부적을 찢은 것입니다. 그것만이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까? 도사는 한숨을 쉬었지요. 부적은 종이에 불과하오. 부적을 찢었다고 해서 화가 오는 것이 아니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찢었기 때문이오. 박만수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찬송 노부부를 생각해 보시오. 그들은 무엇을 가졌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 오는 밤 낯선 일을 받아들였소. 가진 것 없이도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주었지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어떠했소? 큰 집에 창고까지 가득하면서도 한 사람 재울 자리가 없다고 했소. 그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오.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오. 도사는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부적이란 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오. 노부부는 베푸는 마음을 가졌기에 부적이 그들을 도왔소. 그럼 저는요? 당신은 60만을 담았소. 더 많은 재물, 더 긴 장수를 바랐지요. 부적을 하나로도 모자라 여러 개로 나누려 했소. 박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적을 찢은 순간 당신은 스스로 복을 찢은 것이오. 욕심이 마음을 어지럽혔고 그 어지러운 마음이 집안을 무너뜨린 것이오. 도사의 말은 차가웠으나 진실이었지요. 그럼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적으로는 안 돼요.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하오. 마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기 시작하시오. 남은 것이 있다면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손을 내미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채워나가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오.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도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다면 다행이오. 이제라도 바꾸시오. 박만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박만수는 암자를 나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으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집안은 무너졌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박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와집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고 빈 창고는 쓸쓸했지요. 아내가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적은 받지 못했소. 그럼 우리는 어찌 됩니까? 도사께서 말씀하셨소. 부적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박만수는 도사와 나눈 대화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지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만수 부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곡식을 꺼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아니, 박 주인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그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으나 고마워했습니다. 박만수는 장터에서 떠돌이들을 보면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지요.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내 역시 이웃집 아이들에게 옷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가 입던 것인데 이제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나누며 살아가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인어른이 많이 달라지셨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과는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래하던 상인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지요. 주인어른, 다시 거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박만수의 집안은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웠지요. 한편 산속 노부부는 여전히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고 조용히 하루를 보냈지요. 헛간에 걸린 부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손을 모았지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평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산속 노부부는 여전히 약초를 캐며 살았지요. 몸은 건강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박만수를 만났습니다. 박 주인어른,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공손히 인사했지요. 박만수는 예전과 달리 겸손하게 답례했습니다. 노인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주인어른께서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박만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만수는 그간의 일을 노인에게 이야기했지요. 부적을 찢은 일, 집안이 무너진 일, 도사를 다시 찾아간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이란 것은 부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인어른께서 그것을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지요. 노인장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돕고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박만수는 장터로 향했고 노인은 산으로 향했지요.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나 마음만큼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향해서 말이지요.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쏟아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이란 것은 부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복이 온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남을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지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말이지요. 찬송 노부부는 가진 것 없이도 낯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어주었지요. 그 작은 인정이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박만수는 큰 집과 가득한 창고를 가지고도 한 사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적까지 찢었지요.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부적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을 만드는 것이지요. 베푸는 마음은 쌓이고 쌓여 언젠가 복으로 돌아옵니다. 욕심은 불처럼 타올라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말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작은 인정 하나가 큰 복을 부르고, 작은 욕심 하나가 큰 화를 부릅니다. 찬송 노부부는 지금도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약초를 캐고 이웃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지요. 박만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으나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요.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부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복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복은 베풀 때 오는 것이지 욕심낼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쌓으면 복이 쌓이고 욕심을 쌓으면 화가 쌓입니다. 부적을 찢은 그날 박만수는 자신의 복을 찢어버린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